당장 저 아이 강물에 도로 띄워버려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짓자고. 빨래터에서 건져온 꼬마를 방 안에 눕힌 날 밤. 점순 할멈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 다니를 다그쳤습니다. 아이의 찢어진 저고리 안감에는 평생 본 적 없는 고운수가 놓여 있었고 온몸에는 칼에 베인 듯한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할멈도 다니도 짐작조차 못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땅 남한강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드는 작은 마을 버드네골의 단이라는 젊은 과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23, 시집 온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역병으로 잃은 다니는 눈이 침침한 시어머니 점순 할멈을 모시고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지요. 집이라고 해봐야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마당 한 켠에 장독대 몇 개가 전부인 허름한 초가였습니다. 지붕은 이영이 사가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새었고 문풍지는 겨울 바람에 파르르 떨기 일쑤였지요. 그래도 다니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해가 뜨면 빨래 광주리를 이고 강가로 나섰으며 해가 질 무렵에야 돌아와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밭에서 거둔 것을 장터에 내다 팔고 남의 집 삭바느질을 맡아 하고 새벽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캐어왔지요. 그 모든 것이 눈 어두운 시어머니 한 분을 건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나, 예, 어머니, 오늘도 강가에 나가려느냐? 빨랫감이 밀렸습니다. 이틀치를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순 할멈은 퉁명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몸 상하지 마라. 빨래가 급하냐, 사람이 급하냐. 다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저리하여도 속은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지요. 걱정 마세요. 점심때는 돌아올게요. 버드네골 강가 빨래터는 마을 아낙네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너럭바위 위에 쪼그리고 앉아 방망이를 두드리다 보면 온갖 소문이 다 흘러들어왔지요. 들었어. 한양 쪽에서 포졸들이 내려온다던데. 왜? 무슨 일이래?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궁에서 무슨 큰일이 났다나 봐. 수상한 사람 보이면 당장 신고하라고 방이 붙었다잖아. 덕분이 아줌마가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같은 시골까지야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게. 그냥 지나가겠지 뭐. 다니는 그 말을 흘려들으며 빨래 방망이를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퍽, 퍽 소리가 강물 위에 퍼져나갔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나! 빨래터 위쪽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낙네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상류 쪽에서 무언가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나무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빨랫감 더미 위에 엎어진 채 빠른 물살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 아이가 빠졌어. 아낙네들이 우르르 물가로 몰려들었지만 선뜻 뛰어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늦가을 강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고 물살도 거셌지요. 다니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치마를 걷어 올리고 차가운 강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돌부리가 느껴졌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이 숨을 막아왔지요. 그래도 그녀는 두 팔을 힘차게 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빨랫감 더미를 온몸으로 끌어안은 채 가까스로 의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니가 아이의 팔을 잡아 끌자 아이는 반사적으로 버둥거렸습니다. 괜찮아. 놔줘도 돼. 내가 잡고 있을게. 다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이의 버둥거림이 멎었습니다. 강가로 끌어올린 아이를 들여다보니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몸이 나무십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또랑또랑한 눈동자만이 살아 있었지요. 크고 검은 눈이 다니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살이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다니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머, 이것 좀 봐. 저고리가 명주잖아. 덕분이 아줌마가 아이의 옷자락을 들추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것도 보통 명주가 아니야. 이 수 좀 봐. 궁중에서나 볼 법한 솜씨인데. 아낙네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일까? 수상하다. 포졸한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다니는 조용히 아이를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다니 너 괜찮겠어? 아까 포졸 얘기 들었잖아. 아픈 아이를 강가에 내버려둘 수는 없지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다니는 젖은 몸으로 아이를 업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점순 할멈이 냄새로 먼저 알아챘습니다. 왜 이리 물냄새가 나느냐? 강에 빠지기라도 했느냐? 어머니, 잠깐 봐주세요. 다니가 아이를 방바닥에 눕히자 할멈이 손을 뻗어 더듬었습니다. 조그마한 얼굴을 만지고 팔다리를 짚어보더니 할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났느냐? 강에서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할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당장 저 아이 강물에 도로 띄워버려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짓자고. 어머니, 이 아이 옷이 예사 옷이 아니다. 손 끝도 봐라. 일 한 번 안 해본 손이야. 이런 아이가 강에 떠내려왔다는 게 예사일 같으냐? 할멈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길었으며 손바닥에는 굳은 살 하나 없이 희고 보드라웠지요. 찢어진 저고리 안감을 들추자 그 속에는 정교한 금실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름 문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아이 열이 펄펄 끓어요. 이대로 내보내면 죽습니다. 죽으면 제 팔자지. 어머니, 다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점순 할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무슨 일 나도 나는 모른다. 할멈이 돌아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다니는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밀어넣고 방을 뜨끈하게 달궜습니다.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남편이 입던 낡은 무명 적삼을 꺼내 입혔지요. 적삼이 헐렁하게 흘러내렸지만 따뜻하기는 했습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뚝에는 날카로운 것에 베인 자국이 있었고 무릎에는 돌에 긁힌 상처가 여럿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다니의 눈길을 끈 것은 오른쪽 어깨 안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을 법한 붉은 반점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크기는 엄지손톱만 하였고
모양이 마치 연꽃잎처럼 동그스름하였습니다. 다니는 아무 말 없이 상처에 된장을 얇게 발라주었습니다. 새벽 내내 아이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놔줘요. 제발. 다니는 뜬 눈으로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식어가는 방을 위해 틈틈이 아궁이를 살폈지요. 동이 틀 무렵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고르지 않던 숨소리가 차츰 안정을 찾아갔지요. 다니는 그제야 부엌으로 나가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찬장을 뒤져 쌀 한 줌을 꺼내 죽을 쑤기 시작했지요. 일어났느냐? 어느새 방문 앞에 할멈이 서 있었습니다. 예, 어머니. 열은 많이 내렸습니다. 할멈은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팥죽 끓여라. 예. 팥이 뱃속을 달래준다. 죽보다 낫다. 다니는 잠시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은 마음이 느껴졌지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찬장 구석에 묵혀두었던 팥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함부로 꺼내 쓰기 어려운 귀한 것이었지요. 다니는 팥을 물에 불리고 솥에 올려 은근한 불로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팥이 퍼지면서 구수하고 달큰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낯선 천장임을 깨달았는지 번쩍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어지러운 듯 다시 쓰러졌지요. 일어나지 마라. 아직 몸이 안 좋다. 다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요. 여기가 어디냐? 목소리가 가늘고 낮았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묘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평범한 아이의 말투가 아니었지요. 버드네골 내 집이다. 걱정 마라. 나쁜 사람 아니다. 강에서 건진 사람이냐? 그래. 아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다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준이라고 해라. 준이. 어디서 왔느냐? 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시선을 내리깔았지요. 다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냐? 준이는 아주 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 팥죽 냄새가 진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다니가 뚝배기에 팥죽을 담아 들고 들어왔지요. 새알심이 동동 떠 있고 붉은 팥이 걸쭉하게 어우러진 팥죽이었습니다. 준이는 뚝배기를 내려다보더니 눈을 살짝 크게 떴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먹어봤느냐, 팥죽. 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고 따뜻하다. 천천히 먹어라. 다니가 숟가락을 건네자 준이는 조심스럽게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달다. 그래. 이상하게 달다. 그런데 좋다. 다니는 말없이 뚝배기를 아이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준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꽤 빠른 속도로 팥죽을 비워냈습니다. 뚝배기 바닥이 보일 즈음 준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더 있느냐? 다니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두 그릇째를 다 비운 준이는 이윽고 방바닥에 다시 누웠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이 역력했지요. 자도 되느냐? 자라. 여기서는 아무도 안 건드린다. 준이는 눈을 감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팥죽이 맛있었다. 그 말을 들은 단이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나오니 점순 할멈이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먹었느냐? 두 그릇 비웠습니다. 할멈이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먹는 아이구나. 단이는 미소를 지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손을 멈추었지요. 덜컹덜컹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윽고 홍색 포졸복을 입은 사내 셋이 골목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장선 사내는 턱이 각지고 눈썹이 굵었으며 콧잔등에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육모방망이가 달려 있었지요. 사내가 단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집 안악이요? 그렇습니다. 수상한 아이를 본 일 있소. 10살 안팎의 사내 아이, 명주 저고리를 입고 있었을 것이요. 단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사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단이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을 안악 중에 강에서 아이를 건졌다는 말을 들었소. 단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래하다 보니 강에서 나뭇가지 하나가 떠내려오더군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한참 단이를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 안을 살펴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단이는 태연하게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보고 장독대 뒤를 살피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뚝배기도 치워져 있었고 깔아두었던 자리도 거쳐 있었습니다. 포졸이 방을 한 바퀴 둘러보다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군. 없지요. 저희 어머니하고 단둘이 사는 집입니다. 포졸이 마지막으로 단이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수상한 것 보이면 즉시 신고하시오. 나라의 명이요. 알겠습니다. 포졸들이 사라지자 단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숨을 고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 헛간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단이가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집더미 뒤에 준이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단이와 눈이 마주치자 아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저 사람들이 올 것을. 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지금은 그냥 있어라. 단이가 돌아서려는데 준이가 불렀습니다. 단이. 단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숨겨줬느냐? 단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포졸한테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 위험한 줄 알면서도 위험한지 아닌지는 모른다. 아픈 건 알았다. 준이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뭔가를 삼키는 표정이었지요. 단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헛간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점순 할멈이 단이 곁에 앉았습니다. 포졸이 왔다 갔느냐? 예. 아이는? 헛간에 숨겼다가 들여왔습니다. 할멈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단이는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어찌 살아왔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내가 저 아이를 살리고 있으니 그것으로 됐다. 할멈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단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준이는 버드네골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준이는 낯을 심하게 가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단이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묵묵부답이었지요. 밥상 앞에 앉혀놓으면 눈치를 보다가 먹고 빨랫감을 접으면 어느새 옆에 와서 가만히 따라 접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먼저 나서는 법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단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단이가 마루에 앉아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준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단이의 손놀림을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느질이다. 왜 하느냐? 돈을 받고 남의 옷을 꿰매주는 것이다. 준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느냐? 단이는 슬쩍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늘 하나를 건넸습니다. 해봐라. 준이는 진지하게 바늘을 잡더니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늘을 찌르고 뽑는 것을 보며 눈을 가늘게 찡그렸지요. 첫 번째 바늘땀은 삐뚤어졌습니다. 두 번째도 삐뚤어졌습니다. 세 번째쯤 되자 준이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 쉬운 일이 어딨느냐? 궁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줬다. 그 말이 나오자 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스로 말을 잘못 꺼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지요. 단이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손이 크면 바느질은 어렵다. 나중에 다른 걸 가르쳐 주마. 준이는 슬그머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마당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단이, 왜 여기서 얼마나 있어도 되느냐? 단이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된다.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 그럼 그때까지 있어라. 준이는 잠시 단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무언가 풀어지는 기색이 있었지요. 점순 할멈은 여전히 준이에게 무뚝뚝했습니다. 말을 먼저 거는 법도 없었고 눈길을 주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할멈의 방 앞에 볶은 콩이 한 줌씩 놓여 있었습니다. 할멈이 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콩이었지요. 언제 꺼내두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이가 새벽에 우물물을 길러 나가다가 준이가 할멈의 방문 앞에 살그머니 콩 한 줌을 올려두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이가 단이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멈은 눈이 안 좋은 것이냐? 그래. 침침하다. 왜 고치지 않느냐? 돈이 없다. 준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단이는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할멈 드릴 약초를 같이 캐러 가자. 산에 익모초가 많다. 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일 가면 되느냐? 그래. 다음 날 이른 아침, 준이는 단이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 적삼을 입고 두 손을 꽉 쥔 채 서 있었지요.
다니가 광주리를 들고 나오자 준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들겠다. 무겁다. 괜찮다. 다니는 광주리를 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준이는 흔들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며 광주리를 들었지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무게인 듯 비틀거렸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다니는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익모초는 잎이 갈라져 있고 줄기가 네모나다. 도라지는 뿌리가 굵고 향이 강하다. 칡은 덩굴이 왼쪽으로 감긴다. 준이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2번 말할 필요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 보면 바로 찾아냈지요. 기억력이 좋구나. 가르쳐 준 것은 잊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계셨다. 좋은 스승이었구나. 그랬다. 엄하셨지만 다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준이의 광주리에는 익모초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점순 할멈은 아무 말 없이 광주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잘 캤구나. 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 걷는 아이의 귀 끝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버드네골의 준이가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이 아줌마가 제일 먼저 다니를 붙잡았습니다. 다나, 저 아이 어디서 난 아이야? 얼굴이 예사 애가 아닌데. 먼 친척집 아이입니다. 잠깐 맡아두는 것입니다. 친척, 어느 쪽? 남편 쪽이요. 덕분이 아줌마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저 아이 말투가 왜 저렇게 이상해? 어딘가 달라. 산골 쪽 말투는 다르지요. 그런가. 다니의 가슴은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준이가 마루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나뭇가지로 마루청에 한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뭘 하느냐? 심심해서. 다니는 준이 옆에 앉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가득했지요. 읽을 줄 아느냐? 조금. 다니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를 짚었습니다. 이건 민민, 백성민이다. 이건 수쇠, 물수. 다니는 한동안 준이가 쓴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반듯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좋구나. 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다니,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모른다. 준이가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르쳐 주랴? 다니는 잠시 준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바쁘다. 바쁘지 않을 때 가르쳐 주겠다. 다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엌 문 뒤에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렵 다니는 혼자 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이를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는가? 포졸들이 이미 마을을 한 차례 훑고 갔지만 언제 다시 올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도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고요. 아이를 계속 숨기다가는 자신도 할멈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밤에 할멈 방에 들어가 다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준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할멈은 눈을 감은 채 잠자코 들었습니다.
아이를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지, 그 아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더냐. 말하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이겠지. 예. 할멈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다나. 예.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는 손해를 따지지 마라. 그게 내 평생의 생각이다. 다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위험하면 위험한 것이다. 그 아이가 죽으면 아무 위험도 없느냐? 다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니는 준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준이야. 왜? 솔직하게 말해다오. 어디로 가야 하느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느냐? 준이는 잠시 다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있다. 누구냐? 말할 수 없다. 왜 말할 수 없느냐? 말하면 위험해진다. 다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찾을 수 있느냐? 모르겠다. 내가 강에 빠졌으니. 다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있어라. 찾으러 오면 그때 가라. 준이가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느냐? 아까도 말했다. 아픈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다. 그게 전부냐? 다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다. 살아감이 태어남보다 중요하다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거다. 준이는 그 말을 되새기는 듯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날부터 준이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다니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다니가 말리면 이미 다 쓴 다음이었지요. 장작이 떨어지면 도끼를 들고 패려 했다가 도끼가 너무 무거워 제대로 못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각조각 잘라두었지요. 하루는 다니가 장터에 나갔다 돌아오니 준이가 부엌에서 팥을 삶고 있었습니다. 뭐 하느냐? 팥죽 만들려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솥안을 들여다보니 팥이 반쯤 다 있었습니다. 다니는 웃음을 참으며 솥을 드러냈습니다. 불을 너무 세게 했구나. 불 조절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니는 준이 옆에 앉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을 줄이는 법, 저어주는 법, 새알심 빚는 법. 준이는 눈을 빛내며 따라했습니다. 손이 서툴러 새알심 모양이 우툴두툴했지만 성심껏 빚었지요. 이게 맞느냐? 다니는 준이가 빚은 새알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못생겼지만 못생기면 안 되느냐? 먹는 데는 상관없다. 준이는 자기가 만든 새알심을 솥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을 먹어보면 되겠다. 그날 저녁 식탁에 준이가 만든 팥죽이 올라왔습니다. 색깔은 제법 붉었고 새알심도 동동 떠 있었지요. 점순 할멈이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씹다가 말했습니다. 좀 싱겁구나. 소금을 조금 넣었는데 좀 더 넣었어야 했다. 준이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할멈이 다시 한술 떴습니다. 그래도 먹을 만하다. 다니는 준이를 슬쩍 보았습니다. 아이의 귀끝이 또 살짝 붉어져 있었지요. 그렇게 열흘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다니가 나무를 팔다가 옆자리 아줌마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무슨 큰일이 났다더라. 세자빈 마마가 돌아가셨다나. 어머나. 왜?
글쎄, 갑작스러운 병환이라는데 사람들 말은 달라. 독이라고도 하고. 세자 저하는요? 그게 이상한 거야. 사흘째 왕 앞에 나오질 않고 있다는 거야. 어디 편찮으신 건지. 단이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물 다발을 쥔 채 멈추었습니다. 세자 저하가 사라졌다. 그리고 준이는 강에서 떠내려왔다. 명주 저고리를 입고 궁중수가 놓인 옷을 입고 단이는 천천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나무를 서둘러 팔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집 앞에 낯선 가마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단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니 마당 안에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옥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떡우지를 얹고 옥비녀를 꽂은 단정한 차림이었지요.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인이 단이를 보자마자 가슴께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집의 어린 사내 아이가? 그때 방에서 준이가 나왔습니다. 여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하. 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궁 아니냐? 어찌 이런 곳에, 어찌 일이 되셨습니까? 온 내금이가 뒤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 준이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이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하.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마당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이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마당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여인, 김상궁은 단이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이 저하를 구하셨습니까? 그냥 강에서 건진 것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포졸들이 2차례 다녀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하를 숨겨주셨으니 조용히 말씀하세요. 단이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김상궁이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대전께서 염려하십니다. 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하, 알고 있다. 준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궁으로 돌아가면 나를 보낸 자들이 다시 움직인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하지만 저하, 조금 더 있겠다. 김상궁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단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점순 할멈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가 왔느냐? 어머니, 잠깐 계세요. 이 집에 온 손님이면 내가 봐야지. 할멈은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향이 귀하구나. 궁중향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아,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지. 어머니, 나는 눈이 어두워도 귀는 밝다. 저 아이 말투며 걸음거리며 오래전에 안 것이다. 할멈이 김상궁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저 아이 데리러 왔소. 그렇습니다. 아직 아프오. 보름이 됐어도 상처가 다 낫지 않았소. 김상궁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며칠 더 신세를 지겠습니다. 준이가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은 준이 쪽은 보지도 않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팥죽 냄새가 솔솔 퍼져나왔지요. 다니와 준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해가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말했어야 했다. 다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다.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숨겨줬으니까. 그게 아니다. 준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준이었다. 처음으로 그냥 아이였다. 팥죽도 먹고 나물도 캐고 마루도 쓸고 그것이 좋았다. 다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내가 누구든 똑같이 대했다. 당연한 거다. 당연하지 않다. 준이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은 없었다. 부엌에서 할멈이 팥죽을 들고 나왔습니다. 뚝배기 3개를 마루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먹어라. 준이는 뚝배기를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한 술. 맛있다. 점순 할멈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끓인 거다. 그날 밤 다니는 혼자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했지요. 준이는 왕세자였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 마을 사람들이, 포졸들이, 그리고 준이를 해치려 했던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니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모른 척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른 척할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떠날 때까지. 그런데 그 다짐이 채 굳기도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너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발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다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김상궁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추적자들입니다. 저하를 찾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제가 여기 오는 것을 누군가 보았을 겁니다. 최포교입니다. 그자는 배후 세력의 사람입니다. 다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이는 방에 계십니다. 깨우지 마세요. 다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다니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대문을 열었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역시 최포교였습니다. 콧잔등의 칼자국이 횃불빛에 번들거렸지요. 이 집의 수배 중인 자가 숨어 있다. 집 안을 수색한다. 무슨 근거로요? 다니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포도청의 명이요. 포도청 명이라면 문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여주시지요. 최포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저는 과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평민입니다. 죄 지은 일이 없으니 함부로 집을 수색하시면 안 됩니다. 최포교가 다니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아이를 숨겼지? 무슨 아이 말씀입니까? 강에서 건진 아이. 빨래터 안악들이 다 봤어. 보름 전 일입니다. 열이 났던 친척 아이를 잠깐 봐준 것이고 낳은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최포교는 다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집 안을 보여줘. 보여드리지요. 다니는 스스로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포졸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을 뒤지고 부엌을 살피고 헛간을 들쑤셨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준이도 김상궁도 없었습니다. 최포교는 눈살을 찌푸리며
방 안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이불을 걷고 장 안을 열어보고 마루 밑까지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간 거야? 포졸 하나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최포교는 이를 갈았습니다. 뒤편 장독대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도 봐. 포졸들이 장독대 뒤로 몰려갔습니다. 장독들을 하나하나 들춰보고 뒷담 너머까지 살펴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점순 할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난리가 뭐냐? 쪼그라든 허리에 손을 짚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할멈 앞에 최포교가 섰습니다. 노인장, 이 집에 아이가 있소? 아이? 없소. 우리 며느리랑 나 둘뿐이오. 확실하오? 내 집에 누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소. 눈이 나쁘면 귀라도 밝은 법이오. 아이 발소리가 났으면 내가 몰랐겠소. 최포교는 할멈을 잠시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포졸들이 하나둘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최포교가 마지막으로 단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집 두고 보겠소. 그러세요. 단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단이는 그 자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그런데 그때 뒷담 너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단이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준이와 김상공이 옆집 헛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준이는 집더미 위에 쪼그려 앉아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 갔느냐? 갔다. 준이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단이. 왜? 무섭지 않았느냐? 단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웠다. 그런데도 나갔느냐? 무서운 것과 나가는 것은 별개다. 준이는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점순 할멈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배고프냐?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할멈이 다시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들어와라. 그 말 한마디에 묘하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김상궁은 단이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세자빈 마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 배후에 좌이정권, 대감 일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왕세자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단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최포교가 권 대감의 사람이란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포도청 안에 그자 편이 여러 짓습니다. 그러면 저하를 어떻게 궁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겁니까? 왕께서 직접 아시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하 주변에 권 대감의 눈이 가득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한 분 계십니다. 우승지 이 대감입니다. 하지만 그분께 연락할 방법이. 단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터에 한양 다니는 보부상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연락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 준이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단이가 또 나서는구나. 저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험하다. 아까도 위험했습니다. 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이. 왜?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갚겠다. 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것 없다. 아니다. 반드시 갚는다.
단이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가득했습니다. 단이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팥죽 냄새가 아직 부엌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이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나물 광주리를 이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지요. 장터 한쪽에서 보부상 박서방을 찾아냈습니다. 나이 50의 다리를 약간 저는 사내였습니다. 박서방. 단이 아씨. 오늘도 남을 갖고 오셨소. 단이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양 가는 길에 전해줄 것이 있습니다. 우승지, 이 대감댁으로요. 박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대감댁이요? 예. 단이 이름으로 드리는 서찰이라고 하면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 손에 가면 안 됩니다. 박서방은 잠시 단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이틀 뒤 한양길이니 그때 전하리다. 감사합니다. 서찰은 김상궁이 써주었습니다. 단이는 그것을 품에 넣고 장터로 나갔다가 박서방에게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무를 팔다가 자연스럽게 넘겨주었지요. 그런데 단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최포교가 나타났습니다. 어디 다녀오? 장터 갔다 옵니다. 혼자입니다. 최포교가 단이의 광주리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박서방이라는 보부상 알지요? 단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가끔 봅니다. 왜요? 그자가 오늘 뭔가를 받았소. 당신한테서. 나물 외상값입니다. 지난번에 못 받은 것이 있어서요. 나물 외상값. 예. 보여드릴까요? 나물이 아직 반 광줄이 남았습니다만. 최포교는 잠시 단이를 바라보다가 비켜섰습니다. 두고 봅시다. 그 말을 남기고 골목 뒤로 사라졌습니다. 단이는 집에 도착해서야 광주리를 내려놓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방 안에서 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포교를 만났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단이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서찰은 전했다. 이틀 뒤 박서방이 한양으로 가신다. 잘 됐다. 하지만 최포교가 박서방을 봤다. 막을 수 있을까 걱정이다. 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단이 장기 둘 줄 아느냐? 모른다. 왜? 두수 앞을 생각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준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웃었습니다. 최포교가 박서방을 의심하면 박서방이 아닌 다른 길로 보내면 된다. 다른 길이 어디냐? 그걸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단이는 잠시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에서 건진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어느새 당당하고 맑았지요. 그날 밤 단이와 준이는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점순 할멈은 방에서 주무시고 김상궁은 부엌 한켠에서 쉬고 있었지요. 최포교가 박서방을 의심하고 있다면 박서방은 쓸 수 없다. 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양 가는 사람이 박서방만은 아니지 않느냐. 장터에 포목 장수 정서방이 있다. 닷새에 한 번씩 한양을 왕래한다. 그런데 그자는 최포교와 얼굴을 아는 사이다. 얼굴을 알아도 서찰을 품에 넣으면 모른다.
하지만 정서방이 선뜻 위험한 일을 맡겠냐. 준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일로 보이지 않으면 된다. 어떻게? 서찰처럼 보이지 않게 전하면 된다. 단이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준이는 마루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가느다란 글자들이 늘어섰지요. 옷감 속에 글을 넣는다. 천 조각 사이에 얇게 접어서. 단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삭바느질 맡긴다는 핑계로 옷감을 건네면 된다는 말이냐. 그렇다. 그게 되겠다.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런 생각을 배웠느냐. 준이가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스승이 가르쳐 줬다.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두라고 하셨다. 좋은 스승이구나. 그렇다. 준이의 얼굴에 잠깐 먹먹한 기색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단이는 낡은 옷감 한 조각을 가져와 김상궁과 함께 얇은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글을 옷감 솔기 사이에 접어넣고 실로 촘촘히 꿰맸지요. 겉에서 보면 그냥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정서방, 이 옷감 한양 삭바느질 집에 갖다 주실 수 있겠어요? 마침 한양 가시는 길이면요. 어디요? 단이는 수소문에 두었던 주소를 말했습니다. 우승지 이 대감댁 뒷골목 빨래집이었지요. 멀지 않아요. 삭슨 드릴게요. 뭐 어렵지 않지요. 정서방이 옷감을 품에 넣고 한양길을 떠난 그날 오후 최포교가 또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포졸 10명과 함께였지요. 단이는 장독대 앞에서 장을 담그는 척하며 최포교가 어디로 향하는지 눈으로 쫓았습니다. 최포교가 먼저 간 곳은 박서방의 집이었습니다. 한참 후 나온 최포교의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최포교가 천천히 단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장독대요? 장을 담가야 하니까요. 정서방은 한양 갔소. 단이는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릅니다. 옷감 한 조각을 건넸다지요. 삭바느질을 맡긴 겁니다. 어디 맡겼소? 한양 큰길가 빨래집이요. 혼수 준비가 있는 집에서 부탁받은 것입니다. 최포교는 대답 없이 단이를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보통 여자가 아니오. 별 말씀을요. 그냥 가난한 과부입니다. 최포교가 돌아가고 나서 단이는 그제야 손을 씻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이가 단이 옆에 앉았습니다. 최포교가 왔다 갔느냐? 또 왔다. 어찌 됐느냐? 넘겼다. 준이는 잠시 단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단이 글 가르쳐줘도 되겠느냐? 이제. 단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묻는 거냐? 그래. 그래라. 그날부터 저녁마다 마루에서 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이가 나뭇가지로 마루에 글자를 적으면 단이가 따라 썼지요. 처음에는 천자문부터였습니다. 하늘천. 따지. 이건 기억해야 한다. 하늘천, 따지. 맞다. 다음은 거물현, 누를황. 우주의 빛깔을 말한다. 단이는 나뭇가지로 한 획씩 천천히 썼습니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한 번 보면 안 잊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건 내 이야기지.
준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 번 더 써봐라. 점순 할멈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뭘 하느냐? 다니에게 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글을. 예. 할멈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닷새가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갓을 쓴 중년 사내가 마을을 두리번거리다가 단이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이 다니 씨 댁이요? 그렇습니다. 사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다니가 정서방편에 보낸 것과 똑같이 접혀 있었지요. 이걸 아시오? 예.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대감께서 보내셨소. 나흘 후 동트기 전에 남한강, 상류, 여울목으로 오시라고. 다니와 김상궁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날 밤 준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흘 후라. 예. 여울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준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곳이면 궁에서 배를 보낼 수 있다. 이 대감이 움직인 것이다.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가야지. 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다니. 왜? 나흘이 남았다. 그래. 마지막으로 팥죽 한 번 더 끓여줄 수 있느냐? 다니는 잠시 준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날 아침 다니는 남은 팥을 모두 꺼냈습니다. 솥 가득 팥을 다리고 새알심을 빚었지요. 준이가 옆에 와서 같이 빚었습니다. 여전히 손이 서툴러 모양이 삐뚤어졌지만 열심이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냐? 모양만 그렇지 맛은 상관없다. 저번보다 나은 것 같다. 그렇긴 하다. 팥죽이 다 되자 넷이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다니, 준이, 점순 할멈, 김상궁. 뚝배기 4개를 나란히 놓고 먹었지요. 김상궁은 자신이 이런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준이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다 같이 먹는다. 김상궁이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멈이 팥죽을 한 술 먹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간이 맞다. 준이가 빠르게 할멈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끓인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 다니가 끓였지. 다니한테 말씀하세요. 할멈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나, 간이 맞다. 다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준이는 혼자 마당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다니가 물을 길러 나오다 보았지요. 왜 나와 있느냐? 별 보고 있다. 추운데. 궁에서는 이렇게 별을 본 적이 없다. 여기서는 밝다. 다니는 항아리를 내려놓고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돌아가기 싫으냐? 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싫다. 다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야 한다. 내가 없으면 아버지가 더 위험해진다. 알고 있다. 다니는 내가 없어도 괜찮겠느냐. 다니는 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가 있어야 했느냐. 그렇구나. 준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을 것 같다. 나도. 다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 다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이튿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다니가 눈을 뜨자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준이의 방 쪽에서 인기척이 없었지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준이가 없었습니다. 김상궁도 없었습니다. 깔아두었던 자리는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준이가 입던 무명 적삼이 접힌 채 놓여 있었지요. 그 위에 나뭇가지 하나가 얹혀 있었습니다. 단이는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펼치니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이는 준이에게 배운 글자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읽었습니다. 단이에게, 할멈에게, 고맙다. 팥죽이 맛있었다. 잊지 않겠다. 준이. 단이는 천 조각을 쥔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점순 할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가 갔느냐? 예. 할멈은 마당으로 나와 장독대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잘 갔다. 예. 언젠가 다시 오겠지. 그렇겠지요. 할멈이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팥이 아직 있느냐?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또 끓여라. 아침은 먹어야지. 단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에 불을 지피고 팥을 씻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르고 거친 발소리였습니다. 단이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최포교였습니다. 이번에는 포졸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갓을 쓴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음습했지요. 최포교가 단이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다. 잡아라. 포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단이는 두 팔이 잡혔습니다.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역적을 숨긴 죄다. 포도청으로 가자. 역적이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다 알고 있다. 왕세자를 숨기고 궁에 밀서를 보냈지.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점순 할멈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며느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게야? 노인네는 물러서시오. 못 물러선다. 포졸이면 다냐? 할멈이 단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포졸 하나가 할멈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할멈이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단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두 팔이 붙잡힌 채 끌려갔지요. 뒤를 돌아보니 할멈이 마당에서 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은 채로 허리를 고추 세우고 단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단아. 단이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단이는 포졸들에게 끌려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버드네골 흙길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 뒤에서 할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포도청 옥에 갇힌 단이는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였지요. 준이는 이미 떠났습니다. 아마 지금쯤 여울목을 향해 가고 있겠지요. 그 아이는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그게 다행이라고 단이는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단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준이가 남긴 천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품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잡혀올 때 빼앗기고 말았지요. 팥죽이 맛있었다. 그 짧은 글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옆 칸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다니는 눈을 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이 혼자 집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눈 어두운 할멈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다니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포교가 옥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잘 생각해 봤소. 다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왕세자가 어디로 갔는지 말하면 살려주겠소. 모릅니다. 모른다고? 처음부터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왕세자인지도 어디로 갔는지도. 최포교가 다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당신 머리가 좋은 건 알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 이 옥에서 나가려면 나한테 협조해야 해. 협조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 시어머니가 혼자 있던데. 눈도 어두운 노인네가. 다니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지. 최포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루 더 생각해봐. 내일까지 안 말하면 노인네도 여기 들어오게 돼요. 최포교가 나가고 옥문이 닫혔습니다. 다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멈을 잡아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눈 어두운 분을. 다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지요. 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흙벽, 나무, 창살, 흙바닥. 창살은 굵어서 부술 수 없었습니다. 바닥은 단단했지요. 그런데 창살 끝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목재여서 밑동이 조금 썩어 있었습니다. 다니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창살 밑동을 눌러보았습니다. 약간 흔들렸습니다. 다니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니는 옥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마끈을 풀어 창살에 묶고 조금씩 당겼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 때마다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포졸이 순찰을 도는 시간을 헤아리며 그 사이사이에만 움직였지요. 3시간쯤 지났을까요? 창살 하나가 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니는 몸을 옆으로 눕혀 틈새로 빠져나왔습니다. 좁은 틈이었지만 몸이 가늘어서 겨우 통과했지요. 포도청 마당에 납작 엎드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순찰 포졸이 지나갔습니다. 다니는 담장 쪽으로 기었습니다. 담장 아래 장작 더미가 쌓여 있었지요. 장작을 밟고 올라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차가운 밤길을 달렸습니다. 맨발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드네골까지는 오리 길이었습니다. 다니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발에서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달기,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다니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점순 할멈이 나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다니를 더듬었습니다. 다나? 예, 저입니다. 살아있구나. 할멈의 손이 다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발에서 피가 나는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들어와라. 방에 들어가자 할멈이 다니의 발을 물로 씻겨 주었습니다. 투덜거리면서도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 맨발로 달려왔냐? 급했습니다. 할멈 보러 왔느냐? 예. 할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왔느냐? 예. 할멈이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습니다. 다나, 그 아이 무사히 간 것이냐? 아마도요. 그러면 됐다.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최포교가 어머니도 잡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피해야 합니다. 어디로? 장터 쪽 덕분이네 집에 하루만 숨겨달라고 하겠습니다. 할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때보다 많고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단이는 굳었습니다. 탈옥이 들킨 것이었습니다. 최포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이를 찾아라. 도망쳤다. 단이는 할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모르겠습니다. 일단 뒷문으로요. 뒷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뒷담 너머에도 횃불이 보였습니다. 앞도 뒤도 막혀 있었지요. 단이는 할멈의 손을 꽉 쥔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횃불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지요.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마을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최포교의 목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금이다. 모두 멈춰라. 말발굽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횃불을 든 내금이 군사들이 마을 어귀를 가득 메웠습니다. 금빛 갑옷을 입은 사내들이 말에서 내려 포졸들을 에워쌌지요. 최포교가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포도청의 공무를 방해하는 것이오? 그대가 최포교요? 내금이 대장이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들은 왕명이요. 그 두 글자의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장이 품에서 어차를 꺼냈습니다. 붉은 봉인이 찍힌 두꺼운 서찰이었지요. 이 마을 단이라는 여인과 점순 할멈을 해치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린다는 왕명이요. 왕명이라고요? 최포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세자 저하께서 귀환하시어 전하께 아뢰었소. 이 집 과부 며느리가 저하의 목숨을 구했다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포교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포졸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지요. 단이는 할멈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요. 할멈이 단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금이 대장이 단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입궐하시라는 어명이요. 입궐이요. 왕세자 저하께서 직접 청하셨소. 단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미 배려해 두었소. 가마도 준비되어 있소. 단이는 할멈을 돌아보았습니다. 할멈은 단이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가거라. 어머니. 잘 다녀와라. 팥이 다 떨어지면 더 사와야 하니. 단이는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가마에 오르기 전에 단이는 마당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허름한 초가, 작은 이영, 장독대, 그리고 준이가 마루에 적어두었던 글자들의 흔적.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니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한양까지는 반나절 길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다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한 달 전 강가에서 빨래를 하다 떠내려오는 꼬마를 건졌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지요. 그냥 아픈 아이였습니다. 그냥 배고픈 아이였습니다. 팥죽을 끓여 먹이고 약초를 함께 캐고 글자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왕세자였습니다. 다니는 눈을 뜨고 가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한강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저 강물에서 준이를 건졌지요. 강물은 그때와 똑같이 맑았습니다.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대문 앞에 서자 다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곳이었지요. 내금이 대장이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긴 회랑을 지나 어느 전각 앞에 섰습니다. 내금이 대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준이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 무명 적삼을 입고 나무를 캐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곱게 수놓은 왕세자복을 입고 머리에는 관을 썼지요. 그런데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크고 검은 흔들림 없는 눈빛. 왔느냐? 왔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이 좀 올랐구나. 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그대로입니다. 아니다. 얼굴색이 좋아졌다. 다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저하께서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느냐? 복색이 다르시니까요. 준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루에서 글자를 가르쳐 주던 그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준이가 다니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우승지, 이 대감이 서 있었고 그 뒤로 여러 신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보고 싶다 하셨다. 다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를 뵙는 것입니까? 그렇다. 저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무엇이 필요하냐? 그냥 오면 된다. 준이가 다니의 앞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편전으로 들어가자 용상 앞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고개를 들어라.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다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이 다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준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세자에게 들었다. 한 달 동안 내 아들을 숨겨주었다고. 그저 강에서 아픈 아이를 건진 것입니다. 포졸이 2차례 왔을 때도 숨겨줬다고. 아픈 아이를 내줄 수 없었습니다. 탈옥까지 했다고. 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왕이 잠시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겁이 없는 여인이로구나. 무서웠습니다. 다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세자가 그랬다. 이 여인 앞에서는 처음으로 그냥 아이였다고. 팥죽을 먹고 나무를 캐고 글자를 배웠다고. 다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다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벼슬이나 재물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가지만 청합니다. 말해봐라. 하나는 최포교 뒤에 있는 자들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권 대감 일파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더 있을 것입니다. 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하나는 시어머니 눈을 고쳐주십시오. 내의원에 좋은 의원이 계신다 들었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왕이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벼슬도 재물도 아닌 역적을 밝혀달라는 것과 시어머니 눈을 고쳐달라는 것이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주겠다. 두 가지 다. 단이가 물러나려는데 준이가 말했습니다. 단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가지를 더 허락하셨다.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면 한양에 머물 수 있다. 집도 살림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다. 저는 버드네골로 돌아가겠습니다. 준이가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제 집이니까요. 어머니가 계시고 장독대가 있고 강가가 있는. 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팥도 있고. 단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팥도 있습니다. 궁을 나서기 전 단이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웅장한 궁궐 담장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 준이가 있었지요. 이제는 준이가 아닌 왕세자 저하로.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단이는 그 아이가 어떻게 팥죽을 먹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두 그릇을 비우며 더 있냐고 묻던 그 눈빛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궁에서는 그날부터 일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왕의 명으로 금부도사가 좌의정 권 대감댁에 들이닥쳤습니다. 권 대감의 서찰과 문서들이 압수되었고 세자빈 마마를 독살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최포교는 일금부에 끌려가 권 대감과의 공모를 자백했지요. 권 대감은 세자를 제거하고 자신의 외손자를 왕위에 앉히려 했습니다. 오랜 세월 준비한 음모였지만 강물에 떠내려간 꼬마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어긋나고 말았지요. 권 대감은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어찌 이런 짓을 했느냐? 전하, 소신은 나라를 위해 세자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권 대감의 변명은 이어졌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뒤였습니다. 측근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지요. 그토록 두려워하던 권 대감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지만 누구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권 대감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최포교는 곤장 100개를 맞고 관직을 박탈당했지요. 권 대감 일파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신하들이 복직되었고 죄 없이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났습니다. 버드네골에는 내의원 최고의 의원이 파견되었습니다. 점순 할멈의 눈을 살핀 의원이 말했습니다. 오래된 눈병이로군요. 다다리침을 놓고 약을 드시면 많이 나아지실 것입니다. 점순 할멈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보이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나 한번 보자꾸나. 달포가 지나자 할멈의 눈이 흐릿하게 남아 형체를 분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단이가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할멈이 부엌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단아. 예, 어머니. 내 얼굴이 보인다. 단이는 손을 멈추고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의 눈이 가늘게 뜬 채로 단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예쁘지 않구나. 단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다. 할멈이 짧게 웃었습니다.
다니가 시집 온 이래 처음 보는 할멈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버드네골에 가마 한 채가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지요.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곱게 수놓은 저고리를 입은 소년이었습니다. 눈동자가 크고 검었으며 입술을 꽉 다무는 버릇이 있었지요. 소년이 다니네 집 앞에 섰습니다. 다니가 마당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느냐? 왔다. 밥은 먹었느냐? 아직. 다니는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팥 좀 더 있습니까? 할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있다. 충분히. 준이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이영, 장독대, 마루.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마루에는 준이가 나뭇가지로 긁어놓은 글자 흔적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준이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다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멈 눈이 좋아지셨다고 들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형체는 보이십니다. 잘 됐다. 덕분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청한 거다. 다니는 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쪽이 강입니다. 안다. 저기서 건졌습니다. 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무엇을요? 강물에 떠내려가다 눈을 뜨니 모르는 여자가 날 들쳐 업고 뛰고 있었다. 그때 생각. 다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무거우셨을 텐데요. 그때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훨씬 나아졌다. 부엌에서 팥죽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멈이 뚝배기 셋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니가 얼른 일어나 받으려 했지만 할멈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들 수 있다. 뚝배기 셋을 마루에 올려놓은 할멈이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많이 밝아진 까닭에 이제는 준이의 얼굴이 보였지요. 많이 컸구나. 예, 할멈. 잘 먹어서 그렇다. 준이가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셋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팥죽을 먹었습니다. 붉은 팥죽 위에 새알심이 동동 떠 있었지요. 강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 강바람이었습니다. 준이가 첫 번째 한 술을 먹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다니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 처음 먹었을 때만큼 맛있다. 그게 제일 맛있었겠지. 왜? 처음이었으니까. 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처음이었으니까. 그날 이후로도 준이는 가끔 버드네골을 찾았습니다. 올 때마다 팥이 준비되어 있었고 셋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팥죽을 먹었지요. 다니는 매번 똑같은 뚝배기에 담아 주었고 준이는 매번 두 그릇을 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가마가 왜 버드네골에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양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귀한 집 아이인 것 같기도 했지요. 다니 집에 자주 오는 아이가 누구래? 글쎄, 친척이라는데 친척치고는 너무 고급스러운 옷을 입더라. 그러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준이가 장성하여 훌륭한 왕세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세자가 위기의 시절에 숨어들었던 곳이 바로 경기도 광주 땅 버드네골의 작은 초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집 과부 며느리가 끓여준 팥죽 한 그릇이
어린 왕세자의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버드네골에 전해 내려왔습니다. 강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면 복이 온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어떤 아이든 배가 고프면 팥죽 한 그릇은 먹여야 한다는 말과 함께,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습니다. 점순 할멈이 그날 밤 다니에게 했던 그 말은 다니가 살아가는 내내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가 살아간 그 방식이 한 나라의 왕세자를 살렸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버드네골 이야기가 처음 기록된 것은 준이가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어느 학자가 각지를 돌며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모아 책을 엮었는데 그 안에 이 이야기가 담겼지요. 학자가 기록하기를 당시 버드네골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다니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소. 왕세자를 살려낸 뒤에도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강가에서 빨래를 했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장독대 옆에 팥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요. 가을마다 팥이 실하게 여물었지요. 다니는 팥나무를 심으며 생각했습니다. 준이가 처음 팥죽을 먹던 날을 떠올렸지요. 달고 이상하게 달다는 말을 하던 그 눈빛을. 그 나무는 해마다 잘 자랐습니다. 처음 심을 때는 손바닥만 하던 것이 해가 갈수록 커져서 가을이면 붉은 팥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다니는 그 팥으로 팥죽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기도 하고 이웃에 나눠주기도 했지요. 준이가 올 때마다 다니는 그 팥나무의 팥으로 팥죽을 끓였습니다. 준이는 매번 맛있다고 했습니다. 다니는 매번 당연하다고 했지요. 점순 할멈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은 다니가 40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밤 잠을 자다 평온하게 가셨지요. 마지막 말이 다니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나. 예, 어머니. 팥이 많이 남았느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됐다. 할멈을 여의고 다니는 한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강가에 나가 빨래를 하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가끔 준이가 내려와 같이 팥죽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는 마루에 앉아 준이가 남긴 1000조각을 꺼내 보았습니다. 포도청에서 빼앗겼던 것을 돌아온 뒤에 찾아보니 없었는데 훗날 준이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이거 찾고 있지 않았느냐? 어디서 났습니까? 포도청 문서함에 있었다. 찾아오게 했다. 다니는 그 1000조각을 장독대 아래 작은 항아리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항아리만은 뚜껑을 꼭 닫아두었지요. 팥죽이 맛있었다. 잊지 않겠다. 준이. 그 글자들은 오래도록 선명했습니다. 다니의 이야기는 버드네골을 넘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강에서 아이를 건지고 팥죽을 끓여 먹이고 포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과부 며느리의 이야기. 권세도 재물도 바라지 않고 시어머니 눈 하나를 청했던 여인의 이야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다니가 바로 그 말을 몸으로 살아냈다고. 그리고 버드네골 강가에는 지금도 가을이면 팥나무가 붉게 물든다고 합니다. 그 팥으로 끓인 팥죽은 유독 달고 구수하고 처음 먹는 사람도 2그릇을 비운다고 하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